안녕하세요.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우는 50대 택시 운전사입니다. 저는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택시 안에서 손님들의 울고 웃는 인생 이야기를 듣고 또 가끔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해 볼 거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 중엔 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 특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그야말로 순박한 시골 분들이세요. 평생을 고향에서만 사시며 도시 구경을 가신 것도 손에 꼽을 만큼 몇 번 되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 외아들인 저도 유행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뜨기로 자랐답니다. 하지만 저도 사춘기가 오고 도시로 놀러 갔다 오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 답답한 시골 생활이 지겨워지더라고요. 야, 정재야, 너도 방학 때 서울 한번 놀러 갔다 와. 여기서 놀 것도 없고 재미없지 않냐? 집에 있어봤자 농산일이나 돕지. 하지만 서울은커녕 읍내 한번 다녀오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시간이 나면 늘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야 했고 무엇보다 용돈이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았어요. 엄마, 저도 방학 때 애들이랑 서울에 놀러 갔다 오고 싶은데 용돈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뭐 서울? 서울은 왜? 네가 그 복잡한 데 가서 뭘 하겠다고? 시끄럽고 나가서 풀이나 좀 메와라. 네 아버지 허리 아프시댄다. 집안 환경도 넉넉지 않고 부모님도 보수적인 분들이시니 저의 서울행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대학에 가면 반드시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제가 고3이던 해 그 꿈마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정재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아예 아작이 나버렸어. 이를 어쩌면 좋니? 그건 바로 아버지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한동안은 꼼짝도 못하게 되셨죠. 아버지가 일을 못하시게 되니 안 그래도 어렵던 집안은 더욱 휘청하게 되었고 거기에 병원비까지 더해져 저의 대학마저 물 건너갈 지경이었답니다. 엄마, 저 그냥 대학 안 가고 도시에 가서 돈이나 벌래요. 지금 대학에 합격해도 등록금하고 생활비 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도시 가서 돈 벌고 집으로 생활비 붙일 테니까 아버지 간호 부탁드려요. 미안하다, 아들. 부모가 못나서 하나뿐인 자식 대학도 못 보내주고 그래도 네 아버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땐 꼭 네 등록금 보내줄게. 어머니 눈물까지 보이시며 나중에라도 꼭 대학에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시로 돈을 벌러 올라가던 날 어머니 유일한 귀중품인 은반지까지 팔아다 서울 가는 여비를 보태주셨답니다. 이 돈 가지고 서울 가서 방 얻는 데라도 보탰어. 가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야 시골 무지렁이라 시골서 이러고 살아도 정재는 도시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지내. 알겠지? 고마워요, 엄마. 저 꼭 성공해서 내려올게요. 가서도 전화 자주 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사리 서울에 올라온 전 일단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당시 제 수중에 있던 돈은 2달치 월세와 어머니가 주신 돈 얼마뿐이었거든요. 처음엔 어디서 일을 구해야 하는지도 몰라 무작정 발품을 팔았습니다. 전 이력서 수십 장을 뽑아 무작정 사무실이 많다는 동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일단 이력서부터 들이밀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재라고 합니다. 일단 시켜만 주시면 뭐든 해보겠습니다. 비록 고졸이지만 학교 다닐 때 반 1등도 해봤고 깡다구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아, 아이 무슨 구멍가게 직원 뽑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들고 오나? 패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덤빈다고 누가 자네를 알아주겠어? 일이라는 건 의욕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매번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날이 더 많았지만
저는 더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떤 작은 회사 영업사원으로 채용이 되는 행운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이 정도 용기면 영업사원 하는데 아주 제격이겠어. 입사할 때 간절했던 마음이 잊지 말고 영업 뛸 때도 무조건 두드리고 매달리고 돌격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전 꿈에 그리던 서울에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전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부모님께 알렸어요.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울먹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정재야, 애비다. 우리 정재가 서울에서 출세했단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애비 허리가 다 펴지는 것 같다. 장하다 우리 아들. 아버지, 누가 들으면 뭐 사법고시라도 붙은 줄 알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허리도 싹 다 낫게 해드릴게요. 비록 도시 생활은 삭막하고 외로웠지만 언젠가 부모님을 모시고 안락하게 살 날을 꿈꾸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롭기만 하던 제게도 봄날이 찾아왔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회사에 일을 주는 원청 직원이었습니다. 여자친구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급여도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럼에도 여자친구는 시덥지 않은 월급 받는 영업사원인 절 사랑해 주더라고요. 수연아, 너에 비하면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항상 미안해. 더 잘해주고 싶고 좋은 곳에 데려가주고 싶은데 내가 부족한 게 참 많다. 그지? 그런 말 하지 마, 오빠. 난 오빠 있는 그대로가 좋아. 난 오빠가 돈이 있든 적든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돈 많은 사람 찾는 거였으면 진작에 엄마 아빠 등살에 밀려 시집 갔을걸? 그도 그럴 것이 여자친구 아버님은 대학 교수셨고 어머님은 유명한 서양 화가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인 저희 부모님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죠. 아내 오빤 박사 코스를 밟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물질적인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 곁에 머물러 줬어요. 그렇게 2년간 연애한 저흰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전 우선 가장 큰 산과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될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었거든요. 전 물벼락짐은 얻어맞을 각오로 예비 처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손을 꼭 붙잡고 대궐같이 높은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죠. 과연 예비 장모님께서 어떤 반응이실까 상상하며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자친구가 몹시 당황하며 다시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이랑 같이 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계시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차라리 예비 장모님이 제게 험한 말을 하시거나 소금이라도 뿌리셨다면 그보다 충격이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 처간 저를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셨죠. 그 이후 전 몇 번이고 처가의 문을 두드렸지만 제가 아예 안 보이시는 듯 절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열리지 않는 대문 앞을 서성였을까요? 마침내 꽁꽁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더군요. 저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장모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대체 어떤 녀석인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나왔네. 감히 내 딸을 넘보는 도둑놈이 누군가 싶어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겠네. 자네같이 시덥지 않은 인간이랑 우리 딸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시골에서 풀이나 뜨는 자네 집안이랑 대대로 교수 집안이 우리랑 사돈 맺는 게 말이나 되겠냐고. 집안이 그 지경이면 자네 직업이라도 좀 잘나야 내가 납득할 거 아니야, 납득을. 근데 뭐 영업사원? 지금 누구 놀리는 거야? 분술 몰라도 정도껏 해야지. 당장 내 딸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그때 나도 이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을 거야. 내 말 똑똑히 새겨둬. 예비 장모님이 그렇게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시는데
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바보같이 서 있는 절 대신에 예비 장모님께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잘났는데요. 사람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잘난 척이나 해대는 집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요. 됐어요. 저도 그렇게 아나무인 엄마랑은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 결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 가자. 뭐야? 김수연, 너 거기 안 서? 내가 너를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저런 도둑놈한테 마음을 뺏겨서 부모를 등져? 너 당장 안 돌아와? 여자친구는 제 손을 이끌고 예비 처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여자친구가 우뚝 멈춰서더라고요. 수연아, 미안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볼까? 그러면 수연이 넌 용서해 주실 거야. 오빠 그런 말 들을 만큼 가치 없는 사람 아니야. 오빠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나 내 선택에 후회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난 이 결혼 포기 안 해. 오빠도 절대 나 놓지 마. 전 역시나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온 여자친구는 제 5평짜리 원룸에 숨어 지내게 되었네요. 예비처간 밖에서 봐도 으리으리한 집이었는데 이런 누추한 곳에 여자친구를 재워야 하는 게 미안하기만 하더라고요. 오빠, 냉장고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오빠 지금까지 맨날 사 먹기만 했지? 우리 장 보러 가자. 그래도 기본적인 양념은 있어야 밥을 해 먹지. 아이, 어떻게 집에 소금도 없어. 여자친구는 허름한 제 자취방을 꾸며보겠다고 장을 봐 냉장고를 채우기도 하고 예쁜 화분을 사다 창문가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여자친구가 출근을 안 하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수연아, 너 출근 안 해? 출근 시간 이미 지났잖아. 내가 데려다 줄까? 난 아직 시간 여유 있어. 아, 오빠, 나 사실 회사 잘렸어.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 이사님이 우리 아버지랑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 아버지가 나 집에 안 들어올 거면 회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겠대. 어쩌겠어. 아버지 입김이 안 닿는 곳에 다시 이력서 내봐야지. 그러면서 여자친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씩 웃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직장일에 얼마나 애착을 두고 열심히 일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집도 나오고 회사마저 관두게 됐으니 제가 무슨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저만 없다면 여자친구도 늘 그랬듯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제가 그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오빠,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무슨 일 있어? 혹시 우리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하신 거 아니지? 저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얘기할 수 없어 술을 진탕 먹고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집에 언제 가냐? 직장도 없고 돈도 없이 맨날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질린다, 야. 너 이제 네 집에 가.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지금 연기하는 거지? 나 다 알아. 나 직장 잘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나 다시 새 직장 구하면 된다니까? 이제 너 눈치도 없냐? 헤어지자고. 제발 헤어져. 너도 알잖아. 너희 어머니가 맨날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문자 보내시는 거. 이제 너희 집안 사람들 다 무섭고 소름 끼쳐.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줘. 나도 좀 숨 쉬고 살자. 전 울면서 제게 매달리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밀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갈 곳이 없는 걸 알면서 현관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여자친구는 한참이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더라고요. 오빠, 이러지 마. 나한테 이제 오빠밖에 없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너무 춥고 무서워. 그러면서 저도 심장을 움켜잡고 여자친구 몰래 오열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자친구는 몇 날 며칠이고 저희 집 앞을 서성였지만 전 끝내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땐 그게 수연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이별하고 말았어요. 조금 시간이 흘러 들은 이야기인데 결국 갈 곳이 없어진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몇 년 후 중매로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축하해, 수연아. 넌 틀림없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일 거야. 나같이 비겁하고 별 볼 일 없는 놈은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아. 미안하고 정말 사랑했어. 전 이제야 행복을 찾아간 수연이에게 차마 전할 수 없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러 다시 혼자가 된 전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정말 무미건조하게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연이를 잊지 못했던 것 같네요. 주변에선 연애도 안 하고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절 안타까워했고요.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봐. 자네랑 2살 차인데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말도 얼마나 잘한다고. 만나보면 자네도 틀림없이 좋다고 할 거야. 그러다 전 마흔 직전의 직장 동료의 주선으로 선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과 마음이 잘 맞아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부쩍 말수가 적어진 저와는 달리 언변도 좋고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낸 결혼 전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 다 이제 곧 마흔인데 아이 욕심내지 말고 둘이 재밌게 살자. 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있으면 그 생활을 다 포기해야 하잖아. 당신도 딱히 아이 욕심은 없지? 저야 사실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에 딱히 아이 욕심이 많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동아들이다 보니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진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제 걱정대로 부모님은 저희가 아이 생각이 없다는 걸 아시고 저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습니다. 아니, 아이를 가지려다가 안 생겨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애 가질 생각이 없다고? 우리 정재가 그래도 독자인데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떠니? 너희도 아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러다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이 낳아주실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시골에서 키워주실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내일 모레 마흔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몸매 망가지게. 하지만 아내는 아주 단칼에 어머니 걱정을 잘라냈고 괜히 또 아들의 결혼이 엎어질까 봐 겁을 먹은 어머니는 그 뒤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저도 참 좋았어요. 밝고 웃음 많은 아내는 회색빛이었던 제 일상에 큰 기쁨이었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딱 1년쯤 지나고부터 아내는 슬슬 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여보,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 썩고 있나 본데. 버릴 거 있으면 나 출근할 때 버리라고 하지. 그런 거 내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미리 좀 버리면 안 돼? 내가 집안일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돼? 결혼하면서 일을 관둔 아는 1년쯤 지나자 집안일에서도 손을 떼버리더라고요. 집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한겨울에도 하루살이가 날아다녔어요. 아내 대신 제가 집안일을 다 하기엔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매번 야근하고 들어와 밀린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여보, 설거지 나중에 하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여기 퍼 자켓 보이지? 이거 나 생일 선물로 사주라. 생일 선물? 당신 생일 아직 5개월이나 남았잖아. 그리고 작년에 생일 선물 미리 사달라고 해서 가방도 사줬던 것 같은데. 째째하게 그걸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 아니, 올겨울이 춥다는데 나만 잠바대 입고 다닌다니까? 당신은 아내가 남들 앞에서 초라했으면 좋겠어? 아는 제가 원하는 건 다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사달라는 건 다 사주는 편이었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지나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카드값 명세서 보니까 내 월급의 2배를 썼던데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이미 다 쓴 돈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는 우리도 쓸 돈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썼으면 좋겠어. 참, 애도 없이 사는데 나도 사는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나한테 이만큼도 못 써? 진짜 쪼잔하게 카드 명세서까지 훔쳐봤어? 아낸 자기 감시하냐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복수하겠다며 보란 듯이 카드를 더 긁고 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아내가 가지고 있던 제 명의의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가 제 얼굴에 구겨진 카드를 던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카드를 정지시켜? 당신 부인을 그렇게 개망신 줬어 속이 후련했어? 그러게 누가 그렇게 막 쓰고 다니래? 내 월급으로 2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물쓰듯이 쓰면 나중에 노후는 어떡하려고? 노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당신하고 노후를 보낸대? 늙고 돈도 없는 게 무슨? 나 밖에 나가면 가방이고 구두고 사주겠다는 사람 줄 섰어. 저는 그 말이 아내가 홧김에 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카드를 끄는 이후부터 점점 더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집안에서 어떤 남자와 당당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 나야 오빠. 오늘 저녁에 알지? 오빠가 레스토랑부터 쇼핑까지 풀코스로 쓴다며. 나 그럼 기대하고 나간다. 당신 지금 그 통화 뭐야?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 저녁에 대체 어딜 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돈 쓸 거 아니면 신경 꺼. 아낸 절 완전히 무시하며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점입 가경으로 아낸 뻔뻔하게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애 없는 부부들 따로 애인 하나씩은 다 있대. 당신도 하나 만들던가. 아, 능력이 없어서 만나주는 여자가 없으려나?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나갈 거면 나랑 사귀 왜 살아? 이럴 거면 당장 갈라서. 저는 참고 또 참다 결국 먼저 이혼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쯤 되던 해였어요. 아는 기다렸다는 듯 갈라서자고 하더군요. 나도 당신 같은 남자 지겨워서 그러고 싶던 참이야. 먼저 갈라서자고 말해주니 고맙네. 센스는 좀 없어도 돈을 시원시원하게 잘 쓰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쫌생일 줄 누가 알았겠어? 아휴, 그동안 같이 산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 아낸 그러더니 짐가방을 들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 졸지에 45 나이에 이혼남이 되었죠. 이혼까지 겪고 나니 정말 세상 모든 게 다 싫고 답답하더라고요. 회사는 왜 다녀야 하는지 그 나이까지 영업일을 하며 남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도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20살 때부터 일만 하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뒤늦은 사춘기를 겪은 아이처럼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자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통씩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80에 가까운 어머니가 서울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고요. 아이고 술 냄새야. 너 이때까지 술만 퍼마신 거야? 너 이러고 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아가씨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너 이러고 있는 거 알면 그 아가씨가 너랑 결혼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창피한 거 알면 제발 기운 차리고 너도 네 인생 살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제 인생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40대 중반이 돼서 바람난 아내와 이혼하고 직장도 관두고 술만 퍼먹고 있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택시 운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이 참 좋네요. 어디로 보실까요, 손님? 말 시키지 말고 조용히 운전이나 하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요. 하지만 택시 운전일은 제 생각보다 그리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승객이 별 문제 없이 제 택시를 이용하셨지만 간혹가다 소위 진상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을 만나기도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혹시 이 택시 부산까지 가주실 수 있나요? 요금은 제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요? 그럼 택시비가 30만 원도 넘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기차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텐데요. 편하게 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가 톨비까지 40만 원 드릴 테니까 부산항으로 가주시죠. 가서 바다 보면서 회나 먹고 오렵니다. 전 그 손님의 요구대로 무려 6시간을 운전해 정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하자 손님, 아니 그놈은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어요. 졸지 혼자 부산까지 택시를 운전해서 오게 된 전 너무 분해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대를 몇 번이나 내려쳤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어떤 여자가 급하게 차에 오르더군요. 사장님, 저, 저 앞에 차 좀 쫓아가 주세요. 저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저놈 놓치면 저 망해요. 사기꾼이라고요? 손님, 벨트 꽉 매세요. 전속력으로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요리조리 도망치는 차를 끝내 따라잡을 수 없었고 그 여자 손님은 도리어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무슨 택시기사가 그거 하나 못 따라잡아요. 영화에서 보면 택시가 총알처럼 날아다니더만. 저 기사님 때문에 사기꾼 못 잡았으니까 오늘 요금 못 드려요. 손님은 그러더니 쌩하니 가버리더군요. 제가 보기에 사기꾼은 그 앞에 차가 아니라 그 손님 같았는데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택시를 타면서 요금을 안 내려고 사기치는 인간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으로 빨리 가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귀신처럼 사라지질 않나. 택시 미터기가 이상한 것 같다며 요금 못 내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인간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정말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먹튀 승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은 낮 동안 손님이 많아 바쁘게 움직이다가 저녁 무렵에서야 한산해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학생같이 보이는 친구가 택시에 올라타더군요. 기사님, 인천으로 가주세요. 그 학생이 제 눈을 피하며 인천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서울에서 제법 요금이 나오는 인천으로 가달라고 하니 그때부터 슬슬 수상쩍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학생의 동태를 계속 살피며 달렸습니다. 단연간 먹튀 승객을 만난 경험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슬슬 눈치를 보며 인천에 도착했고 전 약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학생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님, 도착했습니다. 요금이 52,500원이네요. 카드로 하시겠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놈이 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저 녀석이 도망갈 줄 알고 도착하자마자 안전띠까지 미리 풀어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이 차 문을 열자마자 마찬가지로 차 밖으로 뛰쳐나 그 녀석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 이 자식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가만 안 둬? 전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려 마침내 그 녀석을 따라잡았고 몸까지 날려서 그 녀석 등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너 못 잡을 줄 알았냐? 힘들어 죽겠네. 너 상습범이지? 이러는 거 너 한두 번 아니지?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당장 경찰서 가자. 이거 나요.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놓으라고요. 전 발버둥치는 녀석의 뒷덜미를 잡고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동안 승객들에게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가뜩이나 요즘 택시 영업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조그만 녀석까지 도망칠 궁리를 한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경찰관님, 이 녀석 좀 잡아가세요. 글쎄 학생놈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와놓고 요금도 안 내고 도망쳤지 뭡니까? 너 그게 정말이야? 당장 이름하고 집 주소 대. 부모님 연락처도 말하고. 저 부모 없어요. 그냥 교도소 갈게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녀석은 예상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막 나가는 녀석이더군요. 자긴 부모가 없으니 교도소에 가겠다고 어찌나 당당하게 나오던지요. 저만큼이나 경찰관도 황당했는지 웃음길 싹 빼고 아주 무섭게 학생을 꾸짖더군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속 장난질이야? 네가 말 안 해도 조사하면 다 나와. 너 고등학생 같은데 정말 소년원이라도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이혼하셔서 여기까지 올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이제 저도 곧 성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부모님까지 불러야 돼요? 저 택시 아저씨도 부모님 부를 거 아니잖아요.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보게나. 내가 너희 부모님보다 나이 먹어도 몇 살은 더 먹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 왜 불러? 그리고 잘못은 네가 있지 내가 있냐? 그러고도 한참이나 학생은 부모님 연락처를 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경찰관인 녀석 주머니에 있던 학생증을 조회해 어렵게 녀석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학생 어머니 되시죠? 여기 파출소인데요. 형진 학생이 택시 요금을 안 내고 도망치다 잡혀왔어요. 여기가 인천이긴 한데 파출소에 오셔서 학생을 데려가셔야 할 것 같네요. 기사님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가능한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경찰관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자 학생은 갑자기 날뛰며 전화기를 뺏으려 하더군요. 우리 엄마한테 왜 말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나 혼자라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마요. 가만 안 있어? 너 진짜 수갑 채우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학생과 씨름하며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헐레벌떡 파출소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언뜻 봐도 다급해 보이는 게 학생의 어머니 같았죠. 형진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왜 인천에, 그것도 파출소에 와 있어? 여기까지 왜 왔어? 나 같은 놈 그냥 잊으라니까. 그냥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해. 제발 그냥 날 내버려둬. 하지만 학생과 그 어머니는 사이가 몹시 안 좋아 보였어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 저러는지 슬그머니 궁금해지더군요. 아까 학생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러나 싶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너 진짜 네 엄마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어?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니? 너 원래 안 그랬잖아, 형진아. 학생의 어머니는 급기야 아이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끝까지 어머니에게 대들더군요.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아빠는 벌써 우리 버리고 도망쳤는데 왜 엄마하고 나만 이러고 살아야 돼? 엄만 억울하지도 않아? 옆에서 두 모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까지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학생의 어머니께 어떤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울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이 학생을 여기까지 태워온 택시 운전사인데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어, 아니, 당신은... 하지만 전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 얼굴을 보곤 기절초풍할 듯 크게 놀라더군요. 넌 수연이 아니야? 수연이 맞지? 김수연. 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수연인 입까지 틀어막고 못 믿겠다는 듯 연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빠가 여긴 어떻게... 네가 이 학생 어머니였어? 네가 진짜 엄마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이와 제가 다시 만난 건 딱 2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다 큰 아들의 엄마가 되어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년 얼굴에 제법 세월이 묻어났지만 그래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정말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서야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야, 엄마. 이 기사 아저씨랑 아는 사람이야? 이 아저씨한테 빨리 요금 주고 보내. 나도 계속 얼굴 보고 있기 싫어. 이 아저씨 달리기 엄청 빨라. 갑자기 막 쫓아오더니 내 뒤를 덮쳤다니까? 수연이와 제가 서로를 보고 놀라자 경찰관도 어리둥절해 마찬가지로 저희들을 살피더라고요. 전 결국 학생을 선처하기로 하고 몇 시간 만에 파출소 밖으로 나왔어요. 전 일단 수연이와 학생을 택시에 태우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누구도 입을 뻥긋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연이가 말해준 주소에 도착해 학생을 일단 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조용한 카페를 찾아갔어요. 카페에 도착해 음료를 시키고 수연이와 나란히 앉아 있는데 꼭 오래전 좋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말해주겠어? 수연이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까 이혼했다는 말은 다 뭐고 네 아들은 대체 왜 저러는지 궁금한 게 많아.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연인 이내 눈물을 훔치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저는 그 울음이 조금 잦아들기 기다렸죠.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수연이가 드디어 제 물음에 답을 주더라고요. 사실 나 작년에 남편하고 이혼했어. 남편이 오랫동안 여자 문제로 속을 꿰썩였거든. 근데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모님 재산까지 오빠가 다 말아먹는 바람에 결국 이 지경이 됐지 뭐야. 뭐? 그게 사실이야?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 그래, 너희 부모님은 어떠신데? 수연인 잠시 망설이더니 정말 경악스러운 몇 가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우선 제가 알던 그대로 수연인 저와 헤어지고 부모님 강요에 못 이겨 맞선을 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아들도 낳고 처음엔 꽤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가 조금 컸을 무렵부터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웠고 사업을 핑계로 집안 재산도 꽤 가져다 쓴 모양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돈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휘청하실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우리 오빠까지 사업 타령을 하기 시작했고 장남을 밀어주고 싶었던 부모님은 노후 자금까지 다 끌어서 모두 오빠에게 투자하신 거지. 그 때문에 집안 재산은 다 거덜이 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아버진 끝내 일어나질 못하셨어. 우리 어머니도 심한 충격을 받으시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마자 치매 증세까지 보이시더라고. 정말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되셨단 말이야? 오래전에 뵀을 땐 그렇게 건강하고 당당하시던 분들이 어쩌다 그렇게.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던 거야? 그럼 어쩌겠어. 그런데 다른 건 다 감당할 수 있어도 내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방황하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제가 원래 착하고 공부밖에 모르던 앤데 내가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이혼하니 많이 전쟁을 치르니 우리 아들이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나 봐.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 오빠, 우리 형진이 어떡하면 좋아.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제가 수연이와 이별하고 많은 일을 겪은 것처럼 수연이와 그 가족들도 22년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괴로움을 겪은 것 같더라고요. 한때 예비 장인 장모님이었던 분들은 대학에서 은퇴하시고 평생 모으신 돈을 장남에게 다 뺏기고 그렇게 건강마저 잃으셨고 바람난 남편과 이혼한 수연인 이혼녀가 되어 사춘기 아들 때문에 매일 걱정뿐인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 그때야말로 세월이 야속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나 한동안은 너희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어. 대체 왜 그렇게 날 반대하셨을까 따지고도 싶었고. 근데 이제와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되셨다는데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오빠. 난 오빠가 평생 나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해도
반박할 말이 없었어. 그때 오빠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늘 오빠에게 미안했거든. 오빠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모지게 말한 것도 다 날 생각해서 그랬다는 거 알아. 오빤 좋은 사람이잖아. 아니야, 수연아.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나도 이제 곧 사회에 찌든 50대 아저씨인걸. 비록 둘 다 얼굴에 주름살을 훈장처럼 달고 있었지만 저희는 이미 지난 세월을 다 용서하고 다시 예전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당장 수연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그 뒤로 인연이 다 꽤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수연아, 근데 참 얄궂지 않니? 어떻게 우리 둘 다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할 수가 있지? 이걸 재밌는 우연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 재밌는 인연이지, 우리 둘 다.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것도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다 우리가 인연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수연이와 전 정말 인연이었을까요? 수연인 저와 다시 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힘든 일이나 고민들을 털어놓더라고요. 수연이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수연이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더라고요. 수연아, 마음이 많이 힘들면 약도 먹고 상담도 계속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무슨 흠이 되겠어. 내가 너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오빠. 오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정말로. 수연인 고맙게도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저에게 기대 주었어요. 그렇게 전 2년 가까이 수연이와 가깝게 지내며 수연이 아들 형진이와도 가까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형진아, 너 아저씨랑 사우나 갈래? 아저씨가 혼자 살다 보니까 등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네? 싫어요. 제가 아저씨하고 사우나를 왜 가요? 아이, 좀 가줘라. 너니 아저씨가 불쌍하지도 않냐? 가면 구운 계란도 사주고 식혜도 사줄게. 형진인 자꾸 귀찮게 구는 절 참 열심히도 밀어내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 형진이에게 다가갔어요. 같이 사우나도 가고 주말이면 공차로 가자고 불러내기도 하고요. 때론 수연이 몰래 용돈도 줘가며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내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네 엄마가 용돈도 많이 안 준다며? 자, 이거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니까 엄마한테 들키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데 써. 대신 다음 주에도 아저씨랑 사우나 가주는 거다. 네가 등을 밀어주니까 꽤 시원하더라고. 그러다 가끔은 형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날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써주고 택시 조수석에 태우기도 했답니다. 자, 체험학습 신청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냐? 이 정도면 네 담임 선생님도 깜빡 속아 넘어가시겠지? 아유, 제가 이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저보다 아저씨가 더 신난 것 같다니까요. 자식, 너 이제 철들었구나? 그래도 오늘은 아저씨랑 드라이브 하는 날이니까 네 엄마 몰래 우리 실컷 달리다 들어가자. 너도 좋지? 전 반나절 넘게 형진이를 택시에 태우고 다니며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엄마인지도 말해주고 형진이의 크고 작은 고민도 들어줬어요. 그러다 학교가 다 끝날 시간이 됐을 무렵 형진이를 안전하게 집 근처에 내려주었고요. 오늘 재밌었지?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아저씨, 저 사실 아저씨한테 털어놓고 싶은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날 제가 처음 아저씨 택시에 올라서 인천에 가달라고 한 날 있잖아요. 저 그날 사실 가출하려고 했어요. 그때 SNS로 찾아봤는데 가출한 애들이 인천에 아지트를 만들고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정말?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데라면 너무 위험한 데 아니냐? 맞아요. 그 애들 막 사람들 돈도 훔치고 나쁜 짓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보란 듯이 막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다 이혼까지 한 엄마 아빠가 상처받았으면 했거든요. 저 정말 철 없었죠?
만약 그때 아저씨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 그 녀석들한테 갔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 지금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낙오자가 됐을 거예요. 늘 삐딱한 사춘기 소년이던 형진인 그때 제법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아이가 어느새 많이 자랐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저씨한테 늘 싫다고 하고 툴툴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왜 저 같은 고딩이랑 사우나가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거 다 절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 다 알아요. 아저씨를 만나고 엄마가 더는 울지도 않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엄마 제 곁을 지켜주셔서. 나도 정말 고맙다, 형진아. 네가 어느덧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라서 이젠 엄마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구나. 형진인 드디어 저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우린 제법 마음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형진인 대학생이 되었어요. 지금은 저와 친구처럼 형 동생처럼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아저씨, 아저씨는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저 연애 조언 좀 해주세요. 요즘 도무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형진인 요즘 제게 수연이한테까지 말 못할 연애 고민까지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녀석이 귀여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진답니다. 제가 친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나 고민이 될 때도 있고요. 왜냐면 저에겐 형진이를 책임져야 할 당당한 명분이 생겼거든요. 수연아, 너무 늦은 프로포즈지만 그래도 내 마음 받아줄 수 있겠니? 오래전부터 나에겐 오직 너 하나뿐이었어. 우리 이제 결혼하자. 수연이와 전 정말 오랜 헤어짐과 방황 끝에 결국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전 수연이의 남편이자 동시에 형진이 아빠가 된 거죠. 저희 둘 다 서로의 상처를 다 알고 있었기에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지 2년 만에 재혼하게 되었고 저흰 결혼식 대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전 수연이의 손을 잡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장모님이 계시는 치매병원을 찾아갔어요. 엄마 나왔어요. 엄마 혹시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군지 기억해요?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몰라. 아저씨 누구세요? 그 순간 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때 절 그렇게 미워하고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던 분이 이제는 제가 누군지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해맑게 웃고 계셨거든요. 그때 늘 절 보면 찡그리기만 하셨는데 이제서야 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차라리 장모님이 제가 누군지 모르셔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자주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날 때 꼭 우리 사위 하고 불러주세요. 장모님은 그 이후로도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늘 해맑게 웃어주시기만 합니다. 언젠가 장모님이 절 우리 사위 하고 불러주시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어요. 제가 장모님과 다시 기쁘게 만난 것처럼 수연이도 저희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서로 예전의 서운함은 모두 잊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여기 시골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다음엔 우리가 서울로 갈 테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어. 어서 이리 아래목에 앉아라. 그래, 오면서 춥진 않았고? 우리 손자도 얼굴 한번 보자. 아이고, 이제 장가 보내도 되겠네. 처음엔 형진이 존재를 알고 약간 당황하셨던 부모님도 지금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손잘 챙겨주시곤 합니다. 형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제법 잘 따라다니고 있고요. 할머니, 저번에 할아버지 지팡이 깎아둔 거 다 쓰셨어요? 오늘 제가 내려와서 또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연장까지 챙겨왔어요. 아유, 우리 손자가 제일 가는 효자네. 네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덕분에 요즘
읍내를 얼마나 뺀질나게 쏟아낸 줄 아니? 아주 먼 길을 돌고 돌았지만 저희 가족은 무사히 행복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갈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럴 땐 잠시 멈춰서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은 참으로 멀고 험한 길 같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응원이더라고요. 저 역시 수많은 길을 헤매며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고 수많은 고통 끝에 용서를 배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으면 어떤가요? 결국엔 가고자 가는 길을 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전 택시 운전기사이자 남편으로 또 아빠이자 아들로 바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